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난기류입니다. 난기류. 요즘에 참 기후위기 때문에 난기류 현상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맑은 날씨에 청명한 하늘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제 급강하를 하거나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난기류 만나면 예전에 그냥 좌우로 조금씩 이렇게 진동 느껴지듯이 떨리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수십 미터를 급강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꼭 비행기 안에서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안전벨트를 매자. 그런 이야기도 강조를 드리고요. 불편하면 조금 느슨하게 멜지언정 안전벨트는 계속 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자동차에서나 비행기에서나 다 마찬가지네요. 류지훈님이 난기류를 탈출하고 만난 성공예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영님은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8540님은 요즘 휴가를 앞두고 일이 없어서 난기류를 만난 기분이라고 빨리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2122님 난기류 하늘에는 비행기 난기류 땅에는 생활물가 난기류라고.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난기류를 참 많이 만나서는 안 될 텐데요. 그래도 잘 헤쳐 나가셔야죠. 0197님이 제가 지금 인생의 난기류를 만난 모양이 듯합니다. 좀 힘드신 모양이네요. 하지만 성공예감 이대호 기장님과 함께 헤쳐나가 볼게요. 라고 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힘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841로 0.65%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0.87% 오른 2818, 2817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어제보다 24포인트 올라서서 다시 2800을 회복한 흐름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1.7% 올라서 83,000원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현대차 다시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은 오늘도 3% 이상 올라서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또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HLB가 최근에 급등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6.5% 급등하고 있고 삼천당제약이 3.5%.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바이오주가 오늘 코스닥 내에서 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반등을 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원달러 환율은 1380원, 1380원으로 1380원대 후반에서 다시 138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세법 개정안이죠. 조선시대의 세법 개정 그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아무리 세종대왕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을 그리고 신하들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세법 하나 바꾸는데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이제 세법을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바꿔나가겠다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세법 하나 바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게 세종대왕이 20년 동안 고생했던 세제 개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손실담헌법. 답헌법. 답헌법. 발음도 어려워요. 이게 손실이 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토지 상태라든가 세금 그 농사 정도에 따라 이 세금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약간 굉장히 조선 초였기 때문에 주먹국으로 운영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공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흉년이든 풍년이든 일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자. 세율을 정하는 거죠. 세율을 정해서. 근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신하들과 많은 이제 토론을 벌였던 그 어려움에 처했던 세종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세종이 승리를 해서 공법이 시행이 됐다는 거였죠.
그 결국 강철과 같은 의지와 굉장히 고집센 세종답게 예. 세종 23년인 1441년 충청도에서 공법을 시행을 합니다. 시험 삼아서 예. 이제 공법을 운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세금을 거두는 시험제였는데 네. 그 안타깝게도 3년 내내 연속으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그 공법이라는 게 정해진 세율이기 때문에 그 풍년이 들면 들수록 그 백성들에게 유리한 세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주 처참하게 흉년이 계속 드니까 세종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공법을 폐지합니다. 아니 공법이 지난주에도 내내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거의 20년 동안 신하들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싸워가면서 예. 추진을 한 거고 예, 고치고 또 계속 고치면서요.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3년 만에 그럼 이 공법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거를 그러면 이제 다시 없앤 거예요? 다시 거두었지만 이제 그만둘 세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거두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고쳐서 이제 주로 농사가 농사가 잘 지어지는 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쪽을 기반으로 각 도별로 이제 서서히 시행을 합니다. 네네. 근데 결국 세종 때에는 완벽하게 공법이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배우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의 형태로 성종 때, 네. 그 손자인 성종 때 비로소 공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는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종 자신도 살아서 공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걸 보지 못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세종 때 그 치열한 의논과 합의와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선의 세법 제도가 어느 정도 기틀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법이라는 게 참 계속해서 고치고 다듬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사회적인 합의와 그쵸. 그리고 이제 행운 그 풍년이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허무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세종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만든 제도이기는 한데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보다 운영이 더 중요했다라는 그런 셈이죠. 뜻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종 때에서부터 공법을 시행했음에도 이 장난치는 탐관오리들이 나옵니다. 일부러 좋은 땅인데 나쁘게 매긴다거나 농사 상태가 나쁜데 좋다고 바뀐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관리들을 그 처벌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운영한 사람이 나쁘면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것도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배운 겁니다만 삼정의 문란, 전정, 그다음에 군정, 환곡 이 세 개의 세금을 모으는 제도가 나빠지게 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힘들어졌다고 배우고 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 그러니까 뭐 밭에서 나는 거. 예, 토지세, 그다음에 토지세. 군역세, 그러니까 군역. 그리고 군대 가는 거. 예, 환곡은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그걸 받는 일종의 국가가 백성들을 상대로 그 이자놀이를 한 건데 이게 약간 운영이 조금 잘못되면 저번에 그 어사 때 얘기한 것처럼 썩은 곡식을 주고 받을 때는 좋은 곡식으로 받는 그런 식으로 부정이 벌어지게 되죠. 걷어갈 때는 햅쌀로 받아가고 예. 돌려줄 때는 썩은 걸로 돌려주고. 아니 그 백성들한테 빌려줄 때 썩은 곡식을 주고 돌려받을 때는 핵곡식으로 아이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서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쵸. 나쁜 사람들 이제 관리들이 그걸 또 투명하게 잘 집행만 하면 문제는 없을 텐데 예.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탐관오리는 어느 시대에나 하다못해 성군 때도 언제나 있었습니다만 나라가 좀 이제 썩어가거나 기울어져 가면 네. 백성들이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정약용의 시, 또 국사교과서에 가끔 소개가 되는데 애절량이라고 힘든 백성들의 삶을 묘사한 시들을 정약용이 또 여러 개 지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애절량인데, 애절량.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전라도에서 귀양 생활을 하면서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적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의 일기를 보면은 정말 그 가뭄이라나
그 흉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배고픈 백성들이 이제 그 타는 밭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양반들 일기에 보면 흉년이 되면 그냥 오가는 길바닥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굴러다녀요. 조선시대.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무서웠던 기록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양반이 쓴 일기인데 그 한 어린애 둘이 밥을 빌려와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된 거니 하고 사연을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굶어서 죽고 어머니와 같이 떠들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남은 애들 한 10살 정도 된 애들 둘이서 손붙잡고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안타까워는 하는데 거둘 수는 없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필이나 불어봐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떠나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엄마가 굶어 죽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엄마하고 애들 둘이 있는데 엄마가 굶어 죽었는데 애들 둘이서 서서 울고 있는데 어른들이 다 지나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어떻게 묻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걸 그런 거를 어른이 양반이 안타까워하면서 일기에 적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전국적으로 좀 힘들었던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때때로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경신대기근이 있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말한 그런 가뭄들은 역사에 기록도 나와 있지 않은 지역적인 가난이에요. 흉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의 비극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이제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금은 또 내야 되고 네. 공물을 바쳐야 됐고 했으면 더더욱이 더 힘들어졌을 테고요. 그렇죠. 근데 또 중간에서 수탈하는 못된 그 관리들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더 저항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조선 시대에도 조세저항은 있었습니다. 조세 저항. 예.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세율 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죠 막. 예. 그 가장 유명한 조세저항은 역시나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네, 그 조병갑. 억울하게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니까 이제 그 녹두 장군을 비롯한 이제 그 동학군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그 탐관오리가 정말로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종대왕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 탐관오리 한 사람이 장난치면은 그냥 그 지역은 전부 폭탄을 맞는 거였으니까요. 이 탐관오리들, 못된 관리들 어떤 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좀 사례 좀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 우선 굉장히 유명한 높은 관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다못해 아전이나 네. 그 나졸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폐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토지세니까 네. 이게 그 전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농사지은 정도를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세금 정도를 매겨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은 이제 그 사또, 동네 사또들이 다녔습니다만 그것도 힘드니까 면인배라고 해서 그 세금 매기는 그 인력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면인배. 예, 면에 소임을 하는 그 사람들이란 것으로 요즘 말로 따지면 면사무소 직원 정도의 느낌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워낙 그 세종이 이제 공법을 만든 것도 이렇게 그 개인의 판단을 미루고 이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세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면인배들의 횡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금을 매기러 가서 네. 세금을 매기는 대신 술상을 봐라. 맛있는 음식을 내와라. 그래서 그렇게 안 들으면 일부러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거나 심지어 거기 동네 사람들을 때리거나 횡포를 부리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세금 거들어간 관리가 동네 사람을 때린다고요? 예. 완전 초갑질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매긴 세금을 그 조선시대 때 용어로 부결이라고 했습니다만 부결. 예. 대충 6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무토허복이라고 해서 땅이 없는 사람한테 그 허위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잠시만요. 무토허복. 예. 땅이 없는 사람한테 땅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선시대 따라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그 다음에 예. 백지원징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땅인데 네. 억지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백지원징. 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땅인데 세금 내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부복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 원래 내는 세금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더 무겁게 매기는 거. 자기 마음대로. 예. 어. 그다음에 또 가복이라고 해서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이것도 비슷한데요. 부풀려서 아, 거기에다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거. 뭐 10가마 생산을 했는데 한 15가마 생산한 것처럼 예. 더 무겁게 매기는. 예. 그다음에 기탈이라고 해서 땅이 이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양상인데요. 땅이 있고 소출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매기는 거. 기탈. 예.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잘 예. 봐주는 거네. 예. 그러니까 결탁을 해서 지방 세력가들과 결탁해서 일부러 세금을 깎아주는 거. 뭐 뒷돈 받았겠죠. 예.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은 그 철탈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세금을 깎아주는 거. 아니 이거 세금 깎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뭐 이제 서로 뭔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이 하면 드는데요. 세금을 깎아준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깁니다. 아이고야. 예,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러니까 힘없고 백없는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부결의 6종류. 예, 무토허복, 백지원징, 부복, 가복, 기탈, 철탈. 철탈. 야, 이게 근데 거의 이제 말단 관리들이 부터 면사무소 시작해서. 말단 관리들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 높은 세력가들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고루고루 썩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짓에는 직위 고하가 따로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암행어사 얘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으러 다녔던 거고. 그러면 일단 백성들 입장에서 당장 이걸 막 알려야 되잖아요.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조선시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예. 절대로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소송을. 와. 그래서 이런 소송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저 예전에 했던 그 하삼도 얘기처럼 340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싸운 사람들도 있고 문서로 남아 있는 거면 1894년 경상남도 경주 강동면 국당리에서 그때 그 세금 거두는 그 김성택이한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다. 그래서 558량을 못 거뒀다. 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동네 국당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맞고소로 이 같이 이름을 적었는데 네. 거기에 적으면 누구 집안 노비 누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은 양반들을 대신해서 그 지역 양반들을 대신해서 소송에 나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만 그 외에도 그냥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노비도 아닌 그 지역 자영농이었겠지요. 그래서 이 21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 소송에 들어가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이긴 다음에 이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 동네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소송을 합니다. 그 경주 군수한테 한 소송인데 이 악덕 그 세금 징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는 우리 동네에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 확언을 해달라라고 소송을 했고 실제로 경주 군수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불합리하게 고발을 당하면 거기에 또 이제 맞고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던 거네요. 예. 근데 이거는 아까 국당리? 예, 경주 강동면 국당리 어떤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쳤던 케이스고 예. 개인이 나 홀로 싸운 적도 있습니까? 혹시? 예, 이것도 다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895년에 개성에 살았던 노비 이름이 돌쇠입니다. 많이 들어본. 예, 굉장히 정겨운 이름인데요. 네. 이 사람은 김진사라는 양반의 수노,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집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양반의 그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우두머리 노비였던 사람인데, 노비 중에서도 우두머리. 예, 이 사람이 그 소송한 문서를 보면은 면배들이 와서 세금을 매기면서 수고비를 뜯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때리고 게다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120냥이나 더 내게 했다고 이 사연을 적어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세금 영수증도 같이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세금을 얼마 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세금 뭔가 명세서, 예. 청구서 같은 게 날아온 거를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소송을 걸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세금을 매겼다라고 이제 그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120냥이면 절대로 작은 액수는 아니긴 했습니다. 당시 120냥. 예, 그 세월에 따라 액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40냥 정도면 한 4명 가족 1년 생활비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꽤 큰 양이었고, 그리고 그 문서에는 원래 매겨야 되는 세금 그 이율이 적혀 있거든요. 세금 이율이. 근데 거기에 따르면 원래 매겨야 하는 세금은 107냥. 아,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예, 소송을 한 거죠. 꼼꼼하게. 예.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관리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수고비를 얼마나 달라고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그렇죠. 적어놓고. 그래서 이런 걸로 따지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거의 2배를 내게 된 셈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 당시 그 개성은 경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기도 장담부사는 이 횡포를 부렸던 사람이 3사람이었거든요. 네. 이 3사람의 면인배가 누구인지 적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갑질하던 면인배들이 혼났겠네요. 예. 그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이 정도로 잘 돌아갔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김진사와 돌쇠는 120냥 예. 때문에 소송을 걸었던 거고, 근데 당시에는 이런 현금이 아니라 곡물 있지 않습니까? 뭐 그쵸. 쌀 같은 곡식 같은 걸로도 이제 내기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겼다면서요. 그게 이 곡물이 예. 나중에 혹시 아시겠지만 대동법이나 그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굉장히 골치 아픈 세금이었습니다. 워낙 조선의 세금은 이 토지세, 그다음에 곡물 같은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군역이었는데, 이 특산물이라는 게 워낙 조선시대 때 초기에 이 시장 경제가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네. 여러 가지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각 지역 그 많이 나는 데에서 바치게 했던 것인데, 네. 이게 후대로 갈수록 그 세월도 지나고 문물도 바뀌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예가 흑산도였거든요. 흑산도요? 예, 전라도, 신안군, 흑산도 하면은 지금의 특산물은 역시 해산물이겠습니다. 해산물이겠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당나무로 만든 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필요한 당나무 종이를 흑산도에서 만들어서 종이를 바치는 것이 세금이었는데, 네. 조선 중기 이후로는 당나무가 멸종해 버립니다. 너무 열심히 종이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베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남벌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당나무가 다 사라진 다음에도 네. 흑산도는 여전히 당나무 종이를 내야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섬 사람들끼리 돈을 걷어서 500냥을 걷어서 다른 지역에서 나는 당나무 종이를 사다가 조정에 바칩니다. 잠시만요. 아니, 특산물을 이제 조정에 바쳐야 되는데 예, 특산물이 멸종을 해버려서 예, 돈 모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입니다라고 보낸다고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비합리적인데,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조선시대고 옛날이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때도 뭐 기후 변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네, 남벌이 가장 심했을 것 같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특산물도 변하는데. 그리고 이 특산물 지도가 네.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이 이 후대로 갈수록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옛날 있죠. 그대로 예, 고치질 않고. 그 땅에 이제 나지도 않고 없는데 예. 그걸로 바쳐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다가 바치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갖다 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이거 조정에서는 몰랐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500냥을 거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둬야 될 돈은 액수는 정해지는데 여기에 중간에 탕권홀이나 나쁜 사람 한두 명 끼워도 네. 굉장히 이제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제 몰아준다거나 나 안 낼래 하고 빠지게 되면 이 빠진 사람 목까지 내야 되니까 무조건 500냥은 거둬야 되고 종이 살 돈은 거둬야 되고 하니까 노인이나 아기가 있는 집한테도 떠넘기고, 이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면 그 다음에 다른 친척한테 매기고, 이런 폐해가 눈덩이처럼 계속되니까 이제 흑산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양까지 가서 왕한테 격쟁을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1791년의 일이었는데 그 당시 왕이 다행히 조선을 잘 굴리던 정조였습니다. 정조. 그래서 정조가 이걸 듣고 야 이건 해결하자라고 하고 당시 좌의정이었던 최재공이 해결안을 냅니다. 당나무 종이를 직접 내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종이를 시장에 가서 사오자. 그러니까 그러면 흑산도 사람들한테는 당나무 종이가 아니라 그냥 돈으로 돈으로 받자. 예. 돈으로 세금을 받고 예. 그걸로 다른 지역 가서 우리가 당나무를 사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장 논리인데 그렇죠. 그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시장이나 유통망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제도가 생긴 건데 이 곡물제도가 완벽하게 바뀌지 않고 후대로 계속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정조가 그래도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1787년 이것도 정조 때입니다만 네. 강원도 고성지대인 간성의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왕한테 격쟁을 했는데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지역의 특산물은 인삼이었습니다. 오,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예, 그 당시에 간성입니다. 바쳤던 곡물이 인삼.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인삼이 조선 초기 때도 비싸긴 했지만 네네. 조선 후기 때가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세금 부담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조는 그 얘기를 듣고 인삼을 세금의 양을 줄여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은 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세금이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금 낼 때 네. 장난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산정용이 남긴 말이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지방관으로 일했던 아버지가 남긴 얘기였는데요. 세금 안 내려고 얌체짓하는 농민들 상대하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거들어 돌아다니는 관리들, 면인배들의 갑질만 문제가 아니라 예, 백성들 중에서도 예. 세금을 안 내려는 이제 얌체짓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잘못된 세금 결부 중에 하나는 이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그 지방교와 그런 관리들과 결탁해서 힘 약한 낼 다른 세금이 사람한테 없는 것처럼 이제 예. 처리해버리고. 그렇죠. 그 자기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들 그런 체납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38 기동대가 떠야겠는데 이거. 예. 이제 고액 체납자는 이제 지금은 막 명단도 공개하고 굉장히 이제 크게 압박을 많이 하잖아요. 예. 조선 시대에도 그럼 고액 체납자들이 꽤 있었을까요? 그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왕이 이제 오갈 때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징을 두드린 걸 격쟁이라고 했는데요. 격쟁. 예.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격쟁.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당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슬픈 일을 당했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었나 하면 또 이제 나 이 세금 내는 거 억울합니다라고 그렇게 두들기는 그 양심 없는 고액 체납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한 척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억울하겠죠.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당신이 잘못하는데 왜 당신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냐라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뭐 실명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다행히 역사적인 사람이고 양반인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소송이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1782년 3월 1일에 평안도 예. 정주에 와서 온 13살짜리 아이인 김현서가 격쟁을 했습니다. 예,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1782년 일입니다. 예. 근데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서 꽹가리 치고 격쟁을 한 게 13살 소년이에요? 예, 사실 8살짜리도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긴 하지만 뭐 아주 그렇게 특별하긴 특별하죠. 그래서 하더라도 대단한 거 아닌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격쟁을 했느냐가 문제죠. 내용.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땅 예. 700마지기에 예. 부과된 세금 1만 냥이 부당하다라고 격쟁을 한 거였습니다. 700마지기에 1만 냥이면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저도 조선시대 때 물가가 네. 완벽하진 않지만 그 700마지기 정도면은 그냥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서 14만 평입니다. 14만 평. 그러니까 14만 평에 매겨진 1만 양이면 아까 얘기한 40냥이면 한 가족이 1년을 먹고 살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만냥이면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었죠. 세금만 1만 양. 예.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재벌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벌 집안에 13살짜리가 나서서 이 세금이 부당합니다라고 예. 외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뭐 속 이야기가 더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정조도 어린아이가 한 데다가 그다음에 경쟁한 사연들을 이제 훑어보는데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좀 더 심층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게다가 이건 그 김현서란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처벌을 받아서 귀양을 가 있던 처지였거든요. 네. 같은 문제로요. 그래서 이거는 그 김현서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우선 아이를 데려오고 조사해 보니까 아이는 사실 금방 실토래요. 난 잘 모르고 어른들이 가서 이 징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예.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서 징 치고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된다고 했어요. 예, 라고 그러니까 13살짜리고 어린아이고 네. 이 사태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밝혀진 사안을 보면 워낙 이 사람의 아버지인 김원태가 네. 이제 그 국유지나 그런 거를 슬쩍슬쩍 이제 먹어서 훔쳐가서 그 부당한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매겨진 세금이 1만 양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나라 땅을 야곱야곱 자기 땅으로 이제 경작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격쟁을 했다가 당연히 냉큼 잡혀서 네가 잘못한 일인데 뭐가 억울하다고 하냐 이 괘씸한 놈아 하면서 귀양에 처해졌습니다. 아, 귀양까지 갔어요? 예. 그런데 귀양 가고 나 1년쯤 지났는데 네. 이제 아들을 시켜서 어린 아들을 시킨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괘씸한 격쟁을 한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네 잘못인데 난 억울하다라는 사람들. 그런데 정조가 괘씸하긴 한데 애는 무슨 잘못이냐. 고향에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뭐 13살 아들도 귀양 보내진 않고 그냥 집에 가라. 예. 떠들지 말고 집에 가라. 그렇죠. 아이고 참. 이 고액 체납자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다 이제 전산 처리돼가지고 누가 얼마나 이제 세금을 내야 하고 안 낸 게 있고 다 국세청이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고액 체납자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예. 또 얌체짓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나 그 지금이나. 세금을 피해가는 스킬은 사실 여기 나온 건 그나마 이름 없는 양반들, 이름 없는 지방 사람들일 뿐이지 그 고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기네가 서류를 뭐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권세가 있으면 아무래도 알아서 기죠. 그냥 낼 세금이 원래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게 뭐 전산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 시대에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세종도 조선도 네. 이제 서류의 나라였기 때문에 서류의 나라. 예, 웬만큼 똑똑한 관리 하나만 딱 부임하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양반전 읽어보시면은 예. 그 이야기의 이게 워낙 그 양반이 자기 신분 팔면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아 신분을 매매하는. 예, 이 신분을 팔게 된 원인이 예. 이 워낙 이 양반이 가난하지만 학식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 정부 관청의 곡식을 계속 구워 먹고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관청도 다 아니까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관찰사가 딱 와서 서류 한번 딱 훑어보고 아니 이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지고도 안 갚냐라고 해서 덜커덕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게 관청에서 서류로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 예. 관청의 곡식을 이제 갖다 먹고서 갚지 않은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갚을 능력은 없으니까 울고 있다가 예. 이렇게 된 이상 내 양반 신분을 팔아서 그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양반 신분을 매매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건 그런 그 암암리에? 족보를 파는 거죠. 암암리에? 예, 암암리에. 아,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노비가 그러면 그 족보를 사서 자기가 양반이 되고. 그 몇 대에 걸쳐서 이게 작업이 벌어지는 건데 이 신분을 위조한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하이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신분 세탁. 예.
또 이거 밀고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 세금낸 것은 그 지역의 세력가가 네. 그 관청의 관리들과 결탁해서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없는 사람은 이제 자기 세금은 물론 남의 세금도 내줘야 하니까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다산정해공은 부자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적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위에다가 직접 항의하고 알리는 거죠. 조정에다가. 그래서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 막 격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합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이때 나온 게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에게 자기가 사는 지역의 비리하고 세금 부정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암행어사가 수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암행어사 예. 이야기만 또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암행어사가 직접 받은 청원서도 남아 있고요. 암행어사가 쓴 일기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오며 가면서 이제 글을 써서 내는 거죠. 어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제 그 청원서 올리는 거예요. 밀고를 하고 이제 찔러 넣는 거죠. 사실 제가 그렇게 만 잘못했어요. 거죠. 네, 저 네. 사람이에요. 뭐 이러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 지역의 관리들이 전부 한통속이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그 밀고라는 방식밖에 없겠죠. 지역 사회 어떤 이제 카르텔, 예. 끈끈한 이제 지연으로 이제 막 결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밀고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었을까요? 그 남아있는 고문서 중에 1857년 전라도 나주의 지중면에서 살던 이부호라는 사람이 이 부호. 이름이 관리랑 짜고 자기 세금을 다른 세 사람한테 나눠서 내게 했습니다. 자기의 세금을 예. 다른 사람한테 돌려라. 예. 어. 그래서 세 사람한테 나눠서 내게 했는데 네. 그 세 사람이 이름이 이영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네네. 그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제 문서를 써서 암행어사한테 이런 자세한 사정을 알리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서에 암행어사의 답변이 적혀 있는데요. 상세하게 조사하겠다. 그래서 나주 목사한테 이 일을 알립니다. 아니 이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이대호가 내야 될 세금을 이한을 비롯해서 요 앞에 있는 사람 세 사람한테 내는 걸로 돌려. 이거 가만히 놓고 두고 봐서는 안 되는 문제고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이제 박지원의 아까 양반전에 나온 것처럼 세금을 안 내면 감옥에 갇히고 그 예. 세금을 낼 때까지 계속 갇혀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노역 예. 이런 게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나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후기로 갈수록 이제 체납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아, 체납자가 늘었다고요? 예, 체납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체납을 했다기보다는 국가가 백성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 특히 아까 얘기했던 환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점점 심해져서 그 백성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큰 빚을 지게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 세금 거두는 것 자체가 국가의 큰일이 되고 백성들의 부당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이 아까 얘기한 그 환국이 부당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국가의 그 커다란 부정 자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정조 때마나 영조 때만 하더라도 이런 세금들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기도 하거니와 도저히 현실적이지가 않은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경기가 안 좋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너무 많은 세금이 밀려버리고 그걸 예. 끝까지 받으려다가는 더 부작용이 생기니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냥 탕감을 해줬다라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산 지역만 하더라도 빚이 쌀 4천여 석 그 예? 정도 되는데 예. 농담 아닐 정도로 이게 아무리 거두려고 해도 150석밖에 거둘 수가 없는데 빚이 4천석인 거예요. 이거는 그 지역에서 나는 쌀 다 탈탈 긁어 예. 모아도 안 되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부정한 세금이 오랫동안 적체가 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스티뮬레이션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사회 모순이 심각해졌는데 그러네. 그 세종처럼 이거를 열심히 뜯어고칠 힘은 없고 내버려 두니까 점점점 악화가 앙화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나라가 기울어 갔던 그런 확실히 것도 있죠. 나라가 조선 말기가 되면 이게 망하는 나라구나라고 느낌이 올 정도로 사회 모순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래요. 또 어찌 됐든 간에 근데 밀린 세금이 있으면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에서는 각 지역에
관리들, 예. 현감 사또나 그런 사람을 쫍니다. 빨리 니들이 좋아요. 걷어라. 성과 내라. 예, 세금을 걷어라. 밀려있는 세금을 걷어라. 나라 살림은 힘들다. 걷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현감 사또들 중에서 세금을 잘 거둔 사람은 두지만 그런 세금을 잘 못 거두면, 즉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면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감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백성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못 걷었다고 현감 막 사또가 잘리기도 한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심했던 데가 아무래도 고종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종 때 아무래도 그 경복궁을 새로 짓는다던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가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백성들을 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체납된 세금 많다고 어디 지역 뭐 세무서장들 이제 날리고 거죠. 막 이런 그런 게 조선시대에 있었다. 예. 긴급 질문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암행어사 특집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 전쯤인가요? 예. 2867님이 암행어사는 왜 마패를 들고 다녔을까요? 막 범패, 호랑이 무늬도 아니고 왜 말 무늬였을까요? 그게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마패가 아무래도 그 통신을 위한 그 말을 빌리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동수단. 예. 그거 하이패스나 교통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편으로 말 두 개 이상은 또 아무나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지고 다닐 만한 물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 오늘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 후보로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대표이사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6 출시를 앞두고 허위, 과장, 기만 광고 등 사기 판매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여성 승무원의 휴대 수화물 가방에서 7.62mm 구경 실탄 한 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 질문 들어볼까요? 네, 청취자 김의경님. 발신번호 조작 도와주고 있는 별정 통신사들 처벌 안 되나요? 하셨는데요. 네.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화번호를 변작해서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조작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사의 고유 식별번호를 조작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요. 이 대포폰 역시 이것도 위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백정현님은 네. 그럼 대포폰을 만들 수 없게 제한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과연 제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법무법인 홍민 대표입니다. 임효승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휴대폰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이게 대포폰으로 사용될지 실사용자들이 사용을 할지는 그 사람들도 알 수가 없어서 그 만들 당시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가게를 가서 휴대폰을 만든 다음에 사기꾼들한테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꾼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제가 만든 휴대폰이 대포폰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 나중에 걸리면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사기 방조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못 막습니다. 이게 다 실명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요즘은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기망을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휴대폰을 만들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대폰을 넘겨받고 뭐 보조금 지원해준다는 그거는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휴대폰들이 이제 대포폰이 돼버리는 거죠. 대부분 때 이제 속아서 대포폰을 만들죠. 이게 사후적으로 사기 방조죄가 될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아예 휴대전화 개설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하.
네, 이어서 김경금님 상품 구입 후기 그러니까 리뷰 작성 알바하라고 문자 오던데요. 이거는 어떤 사기 방식인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다시 임효승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리뷰 작성 사기도 큰 틀로는 보이스피싱이 맞고요. 최근에 제일 유행하는 유형은 문자나 구인 게시글을 쓸 때 이렇게 리뷰를 쓰면 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되게 재택 알바로 돈에 유혹돼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요. 물품을 구매해야 되니까 보증금이라든지 물건 구매 비용 얼마를 일부를 받고 그다음 리뷰를 쓰면 뭐 얼마를 실제로 이제 수당 플러스해서 환급을 해주고요. 아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 믿을 때쯤 다른 방으로 초대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기망이 일어나는데 이제 비싼 물품을 구매해서 리뷰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몇만 원짜리 상품에 대해서 구매하고 보증금 납부하고 리뷰를 쓰게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신뢰도가 생겼으니까 몇백만 원짜리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보증금으로 아니면 이제 선수금으로 지급을 받아서 후기를 작성하게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달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세금 문제니 뭐 수수료 문제니 뭐 복잡한 문제들을 꺼내며 추가 돈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돈을 넣다 보면 원금 회복도 안 되고 당연히 이제 수당도 안 나오고 수수료도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가 보통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참, 이 재택 알바, 단기 알바, 리뷰 알바, 문자 메시지 요즘 정말 많이 옵니다. 맞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179번님 보이스피싱으로 검찰청이나 기관에서 돈 보내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하는 번호로 확인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번호인가요? 제 지인도 얼마 전에 네. 무슨 뭐 검찰을 사칭한 사람한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엄청 긴장을 하더라고요. 놀라셨겠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나요? 서울중앙지검이 운영을 하고 있는 찐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네. 휴대전화 방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이걸 보내면 이런 출석 요구서, 뭐 구속영장 이런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 번호가요. 010-3570-8242 010-3570-8242 이게 빨리 사기 빨리 이런 사기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내면은 검찰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이게 진짜 서류인지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답장을 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네. 예. 곽지연 리포터 KBS에서 일하고 계시죠? 저 검찰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며칠까지 나오세요. 네. 그리고 뭐 한 500만 원 미리 보내서 이거 공탁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머나.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일단 전화를 끊으십시오. 제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예, 현명하네요. 라고 하시고 네. 010-3570-8242로 이 문자 메시지를 그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순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